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가상 광고 및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언택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택트는 접촉하다라는 의미의 콘택트와 부정사 언의 합성어인데요.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지 않는 비대면, 비접촉을 뜻합니다. 금융산업의 언택트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인터넷 뱅킹의 도입으로 은행 지점 방문 횟수가 급격히 줄었고 인터넷 전문 은행 시대가 열리면서 은행원을 만나지 않아도 거의 모든 금융 서비스를 손안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P2P 금융 플랫폼은 투자와 대출 등의 금융 서비스에 은행 자체를 배제하고 있는데요. 무인 은행으로 진화하고 있는 트렌드는 오프라인 금융 서비스마저 언택트화하고 있음을 실감케 해줍니다. 대면 서비스에서 비대면 서비스의 전환은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되면서 언택트 서비스의 이용은 더욱 급증했는데요. 언택트 서비스의 이용은 일시적인 증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누구나 쉽고 빠르게 투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재테크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쉽고 재미있게 즐기면서 배우는 재테크 이야기. 안녕하세요. 핀테크 투자백서 진행의 강소라입니다. 오늘 제 옆에는 이득규 대표님, 차도연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난 한 주도 정말 재미있고 즐겁게 지냈는데요. 그렇지만 경기는 좀 억울하고 어우러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좀 밝은 이야기들이 많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경제면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미소가 지어지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씩 좀 회복이 되면서 좀 깊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좀 코로나19가 진정이 되어서 모처럼 가족들과 공원에 나가서 자연을 만끽한 한 주였습니다. 지금은 속 터진다 속 터져. 10이라도 내놔야. 이 사람이 지금 팔 수는 없어.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고정 지출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SLB 상품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셨고 지금 관심이 아주 높은 상황이세요. 임차인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 안에 경제적으로 좀 회복을 하신다면 할 수 있는 권한을 또 드리기 때문에 저는 SLB를 아마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공사에서도 SLB 상품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사연자님께서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 정부에서 주도하는 SLB 상품에는 그 매매가, 시세가가 이 부분 때문에 적용이 부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기관 말고 P2P 업체에서 운영하는 SLB는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좀 신청할 수가 있을까요? 조건이 되는 기준점이 초과되는 아파트도 진행이 가능하고요. 소득이 10만 원 이상도 진행이 가능하고 당분간만 한번 견뎌보자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거야. 나 믿지? 나 인간 이득규잖아. 네, 이번에는 한 주간의 핀테크 뉴스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첫 자체 사업으로 금융 공공 데이터를 개방한 가운데 유관업체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일 공공데이터 포털을 오픈한 이후 현재까지 등록 신청을 한 개인과 업체는 총 104곳으로 이들 업체는 약 4만 4천 건의 정보를 조회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ICT 융합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22건의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했습니다. 이 중 금융혁신 분야는 102건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오는 8월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마이데이터 도입 등 보다 많은 혁신 금융 서비스가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한국형 뉴딜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대공황 당시 공공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했던 뉴딜 정책을 본떠서 대대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비대면 산업 육성, 디지털 일자리 창출, 대형 사회 간접 자본 투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테크핀 시대를 크게 앞당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비대면 거래가 소비를 넘어 금융, 공공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2월 국내 신용카드 사용액 중 온라인 결제 비중은 약 31.3%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IT 업계는 데이터와 AI 기술 등 각 회사의 경쟁력을 앞세워서 테크핀 사업을 빠르게 추진 중입니다. 이상으로 한 주간의 핀테크 뉴스였습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 핀테크 업계에서 가장 뜨거웠던 뉴스들 정리해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좀 깊게 파고들겠습니다. 네, 가장 인상적인 게 금융위원회가 공공 데이터를 오픈했다, 개방했다라는 기사였어요. 유관 업체들 사이에서 벌써부터 초반이지만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금융위원회 공공 데이터 개방 사업 어떤 건가요? 네, 금융위원회의 첫 자체 공공기관에서 자체 사업이고요. 첫 공공기관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하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이 공공 데이터를 오픈 API 형태로 수요를 요청하는 업체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서비스는 4월부터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핵심 5개 분야의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테마 통합기업, 통합금융회사, 통합공시, 통합자본시장, 통합국가자산공매 등으로 약 4천만 건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공 데이터를 무료로 개방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 무엇일까요? 네, 우리나라 전체 데이터 개방 실적과 비교할 때 이 금융 분야는 공공 데이터 활용 실적이 굉장히 미흡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 공공 데이터 개방으로 다른 분야의 공공 데이터와 융복합을 촉진하여 민간 기업의 창업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가 4,000만 데이터를 줄 테니 혁신적인 이 시대 흐름에 맞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무래도 정보가 좀 귀한 시대이다 보니까 이것을 오픈하고 그에 활용한 어떤 일자리라든지 어떤 금융 서비스들이 조금 더 탄생하기를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금융 공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사례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사례를 확인해 보자면 첫 번째로 통합기업 정보와 통합공시 정보를 활용한 기업 분석 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기업의 기본 정보나 재무 정보, 그리고 법규 위반 사항, 그리고 제재 정보 등과 같은 금융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기업 분석을 평가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통합금융회사 정보를 활용한 금융회사 안전 신호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금융회사의 정보를 토대로 해서 금융회사의 위치, 그리고 경영의 안정성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통합공시 정보 및 통합자본시장 정보를 활용한 투자기업 알림이 서비스가 있습니다. 투자기업의 공시사항, 또 배당 정보, 그리고 채권 발행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 등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금융 공공 데이터의 개방으로 사용자들의 이용에 좀 더 편하고 또 새로운 가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알 수 있게 되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네요. 이것을 활용해서 조금 더 사용자들이 뭐 안전한 투자라든지 그런 안전한 재테크 활동을 또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금융위의 당초 목표가 원래 이런 그 오픈 데이터가 핀테크 회사나 빅데이터 분석 회사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공공 데이터 개방이 핀테크 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자금의 한계로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핀테크 업체에 공공 데이터 개방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제한된 데이터로 금융 부분에서 매우 부진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금융 데이터 개방의 다양한 활용으로 금융 혁신의 기회를 늘리고 창업 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결합과 활용에 대한 방향성은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가공되기 전의 데이터는 혁신 서비스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자, 뿐만 아니라 금융공공 데이터 개방은 금융혁신,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금융 데이터가 공공적으로 이렇게 오픈이 되면서 핀테크 업계에서도 또 한 번 혁신 금융 서비스가 한층 더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첫 번째 기사 공공 데이터 개방에 대한 기사를 저희가 조금 더 깊게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기사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예전에 대표님, 이사님 모시고 이 단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기사를 다시 보고서는 뭐였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비슷한 느낌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규제 샌드박스 무엇인가요? 규제 샌드박스란 말의 뜻이 담겨 있다고 늘 제가 말하는 것처럼 규제 샌드박스가 제정됐던 이유는 기존의 금융기관과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서 얽히고 설킨 것 때문에 새로운 사업에 대한 발전과 도전을 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새로운 규제와 혁신을 만들므로 해서 까다로운 금융 규제를 풀어줄 테니 이 규제의 풀 안에서 글로벌 세계에서 새로운 기업이 창조적인 기업이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조금 완화됐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자유로운 시장에서 생각의 경직과 조직과 이런 것들 틀에서 벗어나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해서 글로벌 시장에 나아갈 수 있게끔 발판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평가하는 거죠. 그럼 규제 샌드박스 역시 이 혁신금융의 하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규제를 조금 더 완화시켜 줄 테니 조금 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내 봐라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실생활에서 밀접하게 이게 규제 샌드박스여서 싶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오늘 5월에 출시가 되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 처음 들어봤는데 굉장히 편리할 것 같네요. 네, 혹시 차량 요즘에 이제 공유 서비스를 이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는 제가 이제 강남에서 킥보드를 타고 이동을 하다가 킥보드를 한번 타보려고 인증을 했더니 운전면허증을 인증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실명을 확인하는 곳에서 편리하게 이제 신분 확인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신청 및 등록 효력에 관한 규정이 부재해서 해당 서비스의 사용 및 출시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서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임시 허가를 또 부여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규제 샌드박스, 규제를 좀 완화해 줄 테니 편리한 어떤 걸 만들어내봐라 했더니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탄생을 했군요. 이 규제 샌드박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벌써 이만큼 좀 성장을 했고 편리한 생활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를 정립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특징이 있는 걸까요? 네,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 지는 좀 1년 정도가 좀 지났습니다. 현 정부에서 국정 과제인 8대 혁신 성장 산업의 일환으로 기존의 금융기관의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195건을 승인해서 기존의 목표 100건의 2배수 이상을 성과를 이뤄낸 것입니다. 이 모델이 한국형 샌드박스의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제의 신속 확인, 그리고 임시 허가, 그리고 실종 특례, 이 세 가지 경우가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실증 테스트 중심으로 금융 분야 위주의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보통신기술 ICT, 산업융합, 지역혁신 등의 산업 전반을 포괄해서 규제 샌드박스를 매우 광범위하게 시행 중인 상태입니다. 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규제 방식을 최대 많이 적용했다고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외국 간의 그 비교를 해보면 그 평균 심사 기간을 예를 들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평균 심사 기간이 50일이고 외국은 통상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외국의 심사 기간의 3분의 1 정도 시간밖에 걸리지 않고 굉장히 빠른 신속하게 처리된다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승인 규모는
외국에서 가장 많이 승인됐다고 하는 것이 영국의 사례인데요. 연간 약 40여 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는 100건이 넘은 거의 4배 가까이 이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수치를 사용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네요. 역시 우리나라는 그 빨리빨리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빨리빨리 문화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사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시작된 그 규제 샌드박스를 먼저 시작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도 정말 굉장히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핀테크 투자 백서인 만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한번 더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핀테크 투자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금융회사는 핀테크 기업에 100% 이제 출자가 가능해서 투자 제약이 해소됐다는 점이 있고, 네. 그리고 핀테크 업무 제휴 시 수익 배분도 자율화했다라는 점도 바로 투자 활성화의 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기술에 이제 금융 서비스 적용을 했는데 우리가 하는 AI 신기술을 바로 인증 방식을 마련했다는 점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 빅데이터 활용화 지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카드 가맹점의 매출 정보와 핀테크 기업의 이 기업 정보를 공유를 해서 우리가 자금 조달을 하거나 관리가 훨씬 더 편리해진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네, 규제 샌드박스 이제 시행된 지 1년이 좀 넘었는데요. 외국과 비교했을 때도 아주 급격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로 인해서 우리 P2P 업계 또 핀테크 업계가 얼마나 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내놓을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 앞으로 뉴스를 들으시거나 핀테크 관련 기사 보실 때 더욱더 조금 눈이 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기대를 하면서 앞으로 핀테크 뉴스를 더 지켜보게 될 것 같아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022128-3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에도 언제나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와 그녀의 투자 습관을 파헤쳐보고 고민까지 말끔히 해결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참견입니다. 매주 저희 앞으로 다양한 사연들이 오고 있는데요. 요즘 특히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조금 힘든 분들의 사연도 많이 오고 있어요. 아마 사연 들으시면서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이렇게 비슷한 사연 갖고 계실 만한 그런 사례들을 엄선해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같이 좀 이입을 하면서 보시면 경제활동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연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창업 초년생 대치동 파더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면서 줄곧 내 사업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큰맘 먹고 회사를 그만두고 프랜차이즈 식당을 차렸습니다. 사장 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네,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직장 다니면서 아마 한 번쯤 그런 생각 안 해보신 경우는 없으실 것 같아요. 예전에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꿈꿨던 이유가 아마 창업자, 그 오너, 사장님 소리를 듣고 싶었던 마음도 굉장히 깊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셨나요? 네. 이 사연자분께서는 사장 소리 듣고 싶었던 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배경이 있는지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모아둔 돈과 퇴직금을 합해서 차린 사업이라서 따로 가계 대출은 없는 상황인데요. 남은 자금 또한 없는 실정입니다. 장사가 잘 될 것을 기대하면서 벌인 사업인지라 앞으로의 수입으로 나갈 지출들을 메꿀 생각이었는데 정말 코로나19의 직격탄을 실감하고 있네요. 개업발이 끝나자마자 터진 바이러스 열풍에 손님은 없을 뿐더러 매출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여보, 나왔어. 뭐야, 벌써 왔어? 마감 시간 되려면 아직 많이 남았잖아. 손님 있어야 장사를 하지. 알바들도 할 일 없어서 빈둥빈둥대고 돈이 줄줄줄줄 새가 나는 마음이 들어서 미리 문을 닫고 왔지. 아휴, 이게 뭐야. 가게만 차리면 나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준다며. 몰라, 정말. 미안해. 이런 사태가 발생될 줄 몰랐지. 그럴 줄 알았더라면 좀 더 고민하고 결정하고 그랬었나 봐. 아니, 소라 가입이며 명진이 학원비 이것저것 따지면 매달 200만 원씩 나가는데 애들 지금 출근할 시기라 당장 그만둘 수도 없고 아파트 원리금은 또 어떻고 가게 임대비는 또 어째? 그동안 다달이 갚기에도 빠질 텐데 앞으로 어떻게 해? 그래도 다른 지점은 조금씩 매출 살아나고 있대. 우리 지점도 곧 나아질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아주 그냥 현잔 앞섰네. 어이구, 내가 이런 양반이 뭐가 좋다고 시집을 왔대. 그때는 이런 낙천적인 모습이 좋았지만 지금은 속 터진다 속 터져. 집이라도 내놔야 하나. 이 사람이 지금 집 팔 수는 없어. 집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해도 애들 학교는 어쩌고. 안 돼. 절대 안 돼. 당분간만 한번 견뎌보자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거야. 나 믿지? 나 인간이 느끼잖아. 아내 앞에서 호언장담했지만 마음 한켠은 여전히 무겁더군요. 앞으로 다가올 화창한 봄날에 잠시 먹구름이 낀 거라 여기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러다 LH에서 진행하는 SLB 상품을 보게 됐어요. 저처럼 자금 상황이 여의치 않은 사람에게 좋은 방안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제가 그 자격 요건에 부합이 되지 않아서 신청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대안 상품을 찾던 중에 방송을 접하게 돼서 이렇게 사연을 남깁니다. SLB 상품이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해줄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창업 초년생의 장밋빛 인생을 기대하며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창업 초년생 대치동 파더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사연이지만 마음이 정말 무거워졌어요. 직장을 그만두고 큰맘 먹고 창업을 했는데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그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정말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잖아요. 자녀 교육비도 만만치 않으신 것 같은데 와,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남의 얘기 같지 않습니다. 네. 제가 결혼 초년기 시절에 네. 직장 생활을 갑자기 그만두고 네. 신혼의 단꿈을 더 누려보고자 창업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금융위기가 들어와서 네. 실제로 저희 부부가 나눴던 이야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때 심정이 네. 어떠셨어요? 정말. 뭐 하늘이 노랗고 네. 뜬으로 밤을 새웠던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그렇죠. 잘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예상치 못한 이런 변수가 생기다 보니까 좀 사기도 많이 저하될 것 같고요. 막막한 기분이 들 것 같은데 이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죽하면 최근에 너튜브에서 네. 폐업 잘하는 방법이 상위 콘텐츠로 등록이 될 정도로 정말 상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코로나19가 불러온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이 있지만 진짜 직격탄을 맞고 계신 분들이 이 자영업자 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조언들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전문가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럼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의료인의 프로필 살펴보겠습니다. 50대이시고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자영업자이신 거죠. 자녀들 교육비로 매달 200만 원 정도의 고정 지출이 있으시고 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 부진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파트 원리금이랑 가게 임대료까지 고정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고정 지출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SLB 상품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셨고 지금 관심이 아주 높은 상황이세요. 이것만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인데 와, 정말 저희가 도움을 꼭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자님처럼 회사에 다니다가 창업을 한번 꿈꾸고 싶다. 아니, 창업을 꿈꾸게 되어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고요. 대표님은 어떠세요?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창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창업을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예.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네. 또 시대적 흐름이 이 시장에 대한 것들이 추천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지만 지금 이 시국에서는 기존에 창업하셨던 분들이 너무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고 그 마음이 정말 가슴으로 짠하게 다가오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요. 사연을 읽다 보니까 정말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얼마나 힘드실지가 좀 많이 와닿았어요. 특히나 이렇게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더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코로나19가 이전보다는 조금씩 잠잠해지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경제 코로나는 이제 시작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야 체감하게 되는 어려움이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가게들이 정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폐업 잘하는 방법이 뭐 인기가 있을 정도라면 말 다 했죠. 이런 추세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요즘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자영업자들이 받은 피해는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최근의 사례를 예를 들어보면 그 코로나 사태로 그 K 대학교에는 이제 1학기를 아예 이제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운영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대학교 주변에 이제 뭐 상권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점점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이 학교 후문에는 점포 임대, 원룸 현수막 등이 많이 걸려 있다고 하는데요. 더욱더 큰 문제는 이제 이걸로 인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것도 더욱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영업자에게 직격탄이 가다 보니까 그 고용주는 물론이고 고용되어진 그런 직원들도 역시나 일자리를 잃는 경우로 쭉쭉쭉 이어질 것 같아요. 정말 하루빨리 이런 문제가 조금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사연자님께서는 SLB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두 분께서도 SLB가 좀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모아둔 돈과 퇴직금을 합해서 차린 사업이어서 아마 여유 자금이 지금 없으실 거의 것을,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매달 나가는 뭐 원리금이라든지 또 아이들 교육비까지 하면 이 당연히 수입이 없는 시점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아마 창업을 위해서 몇 년간 또 준비를 하셨을 텐데 이런 일시적인 코로나로 가게를 접는 거는 정말 사연자분께 너무 큰 피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하지만 SLB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5년 동안 임차인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 안에 경제적으로 좀 회복을 하신다면 5년 후 또 우선 매입할 수 있는 또 바이백 옵션 살 수 있는 권한을 또 드리기 때문에 저는 SLB를 아마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연자님께서도 여유 자금이 지금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사업을 접기에는 조금 아까운 면이 있어요.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기회가 있다면 또 확 도약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SLB가 좀 적합한 상품이라는 거는 다들 동의하시는데요. 주택공사에서도 SLB 상품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사연자님께서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사연자분께서 지금 대치동파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렇죠. 강남에 거주하고 계세요.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강남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선방의 대상이고 대단한 자산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자금이란 그렇습니다. 인체 내에 흐르는 혈액처럼 원활하게 꾸준히 흘러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경직되고 멈췄을 때 문제가 생기는데요. 네. 현재 사연자분께서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가 매매가가 약 18억 정도 되신다고 합니다. 네. 18억 정도 되다 보니까 현 정부에서 주도하는 SLB 상품에는 5억 원 이하의 상품만 가능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현재 LH 그러니까 정부에서 내놓은 SLB 상품도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주택 매매가가 5억 이하여야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에 부합이 됩니다. 그런데 사연자님께서는 강남구 대치동에 거주하고 계시고 현재 살고 계신 아파트의 매매가가 18억 정도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SLB 상품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라고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연자님께서 SLB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시던 중에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건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대안 상품을 찾다 보니까 저희 방송까지 오게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국가기관 말고 P2P 업체에서 운영하는 SLB는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좀 신청할 수가 있을까요? 앞서 설명드리기 전에 국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SLB 상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SLB 상품은 두 개의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캠코 그리고 LH. 캠코는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하는 공공기관이고요. 그리고 LH는 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SLB 상품이 있습니다. 먼저 캠코에서 운영하고 있는 SLB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 그리고 주택의 가격이 6억 원 이하의 상품 가치를 평가하고요. 주택은 1가구 1주택자 그리고 실거주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예시로 말씀드렸던 LH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SLB 상품은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평균 소득 120% 이하의 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 추론해 보면 2018년 도시근로자 연평균 소득이 120% 이하라고 하면 3인 이하면 월에 64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고요. 4인 가구 기준일 때는 730만 원 정도의 소득을 갖고 계신 분들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1가구 1주택 소유자여야 하고요. 실거주 요건입니다. 다만
캠코와 LH공사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LH공사에서 취급하는 SLB 상품은 주택 가격이 5억 원 이하일 때만 취급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SLB에 관련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인터넷에 공시되어 있는 자료를 참조해 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두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체차주에 대한 선택폭이 굉장히 좋습니다. 문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반면에 이 문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신 많은 한계차주분들한테 또 다른 문이 있는데, 그게 일반 P2P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SLB 상품입니다. 이 SLB 상품의 기준안은 어떻게 되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억 원이 넘는 초과되는 아파트가 가능하고요. 부부의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상 소득을 갖고 계신 분들도 가능하고요. 1가구 1주택뿐만 아니라 다주택 소유자분들도 진행이 가능하고요. 또 우량식령 등급자는 우선 심사 대상이 된다고 하니까 국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SLB 상품의 선택의 폭에 들어가지 못하던 다른 많은 한계차주분들이 일반 P2P 회사의 SLB 상품의 문을 두드려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SLB 상품에 조건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P2P 업체를 이용해 보실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국가기관에 비해서 일반 P2P 업체의 조건들이 조금 많이 완화가 됐다, 폭이 좀 많이 넓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혹시 지원이나 혜택이 국가기관 것보다 좀 줄어드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도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P2P SLB 또한 국가기관 SLB와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국가기관 SLB와 같이 5년 후에 또 우선 매입권을 주고 있고, 다만 이제 국가기관 금리보다는 조금 높은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원래 내시던 그 금리보다 월세가 좀 저렴하기 때문에 바로 포용적인 금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SLB 상품과 비교했을 때도 여러 가지 혜택이나 지원이 좀 줄어들진 않는다, 달라지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만 그 이율은 조금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SLB라는 상품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볼게요. 국가기관 또 P2P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모든 SLB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을 꼽아볼 수 있을까요? 키워드를 뽑아서 생각한다면 두 가지 반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포용적 관념, 포용적 금융에 대한 성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용적 성격. 지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실 때 예전처럼 만기 시상으로 이자만 납입하시는 게 아니라 원리금까지 같이 상환하시다 보니까 가계에서 부담하고 계신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높으시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에게 포용적 금융으로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드린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앞서 말씀드린 국가기관이나 일반 P2P 업체에서도 약정 기간 약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임대료와 그 주거의 안정성을 제공하고 5년 후에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 매입권을 준다라고 하는, 내가 다시 정상화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와 시간을 제공한다는 두 가지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캠코의 예를 들면 예전부터 이 주거용 주택 시장뿐만 아니라 캠코 같은 경우는 자산관리공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일반 기업에게서 세일 앤 리스백, 구매 후 임대의 선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캠코에서는 주택의 그 SLB 상품을 적용하기 전에 기업의 SLB 상품을 적용했었는데요. 국내 유일의 이산화 티타늄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이 업체가 국내 내수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굉장히 우량한 기업입니다. 네. 근데 이 기업 이름이 코스모 화학이라는 업체입니다. 이 기업이 2016년도에 이렇게 됐죠. 2016년도에 캠코에 SLB를 신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사옥을 캠코에 매각을 하고 네. 그동안 임대로 사용하다가 얼마 전에 우선 매입권을 통해서 다시 사옥을 재매입한 케이스가 됐습니다. 이런 것처럼 기업에게도 자산의 유동화를 통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좀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추천해 주시는 SLB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조금 내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 위기가 크게 닥쳐왔을 때 도움이 되는 그런 돌파구적인 상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모든 상품과 모든 P2P 상품과 투자 항상 다 좋은 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너무 좋은 점만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SLB 상품에 있어서도 좀 주의해야 될 점이라든지 단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을 좀 알아둬야만 할까요? SLB 상품도 P2P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계차주 입장에서는 만약에 3개월 이상 연체를 하시게 되면 또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네, 한계차주 입장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모두 P2P 상품이다 보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 상품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P2P SLB 펀딩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한번 좀 자세하게 짚고 넘어갈까요? 네, 그 한계차주가 주고의 상실의 위기에 있을 때 SLB 상품에 대해서 문을 두드리게 되겠죠. 네. 그러면 그 상품이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그 상품이 취급할 가능하겠다라고 하면 일반 P2P 회사에서는 그 상품에 대해서 투자금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네. 자금을 모집하게 되겠죠. 그 자금을 모집하고 나면 그 자금을 신탁회사로 보내게 됩니다. 그럼 신탁회사가 금융사에게 한계차주가 지고 있는 대출을 상환을 하게 됩니다. 대출금을 지급하게 되고, 그러면 금융기관에서는 그 대출을 갖고 있는 것을 채권이라고 하는데요. 그 채권을 신탁사에게 매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매각을 함으로 인해서 신탁사와 한계차주인 대출자는 그 채무의 청산, 부채의 정리죠. 채무의 청산과 동시에 주택의 소유권에 대한 매각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액은 임대차 보증금으로 설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 소유권이 이전이 됨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계차주는 소유권자에서 이제 임차인으로 바뀌면서 매월 약정된 임차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 임차료는 투자가에게는 수익금이 되겠죠. 그래서 약정 기간이 지난 약 5년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한계차주에게 주택을 재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지게 되고요. 이때 한계차주는 그 차액을 부담하고 다시 본인의 소유권으로 이전할 수 있는 상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SLB 투자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익금을 얻을 수 있는지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예시로 드려드리겠습니다. SLB 상품을 1년이라는 가정하에서 예상 상환 스케줄을 한번 보겠습니다. 총 모집 금액은 5억이라고 가정하고요. 투자금은 3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예상 수익률은 연 8%. 투자기간 1년 약정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수익은 세전 이자가 240만 원이 되고요. 상환 방식은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고요.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얻어질 수 있는 이자가 세후 이자로 따지면 약 174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가정하에 투자 원금 3천만 원, 그리고 세후 이자 174만 원을 합산하면 1년 후에 내가 얻어들일 수 있는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3,174만 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LB 투자 상품은 5년 약정 기간의 상품이다 보니까 이 기간을 5년으로 계산을 해보면 총 모집 금액 5억 원 중에 3천만 원을 투자해서 예상 수익률 8%란 가정하에 총 5년 60개월을 계산을 하면 5년간 세후 이자는 870만 원이 됩니다. 즉 1년 174만 원을 5번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은 3,870만 원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SLB 상품을 한계차주 입장에서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각각 정리를 해봤습니다. SLB 상품이 굉장히 좋은 상품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이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P2P 상품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고 또 리스크가 있는 만큼 잘 살피면서 투자 또 한계차주 입장에서는 접근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SLB에 관련된 꿀팁들 놓칠 수가 없겠죠? 꿀팁 한마디씩 정리해볼까요? 먼저 이사님부터. 네, 정부 SLB 지원 범위가 좁다면 P2P SLB를 고려하라. 네, 정부 지원은 6억 이하만 가능하기 때문에 6억 초과이신 분들은 이 P2P SLB를 고려하셔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부 주도의 SLB 상품의 조건이 부합되지 않는다면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P2P 업체에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라, P2P 업체의 문을 두드려 보시라 이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의 조언은, 대표님의 꿀팁은 뭘까요? 네, 제 꿀팁은 내 주택이 경매에 나가지 않도록 SLB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SLB 상품이든 일반 P2P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SLB 상품이든 내가 거주하고 소중한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는 이 주택을 경매로 인해서 놓치지 않는 그런 준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택을 지킬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SLB가 될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투자는 이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는 최종적으로 투자자의 판단과 책임 하에 진행이 돼야 된다는 점 항상 명심하시고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좀 현명한 투자, 성공적인 투자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SLB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최근 핀테크 이슈들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재테크 뉴스들 또 꿀팁들 오프라인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서요? 네, 주제는 떠오르는 SLB 시장 파헤치기입니다. 장소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원타워 3층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선착순 20분께만 02-2128-3330 전화 예약 필수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의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같은 번호 02-2128-333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은 물론이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언제나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어떠셨어요, 오늘 방송?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사회에서 나온 뉴스도 그렇지만 혼란스러운 사회일수록 무게중심점을 갖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이제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에서 중심점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한 시간이 굉장히 유익하고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경제 공부도 많이 됐고요. 저의 경제 과외 선생님이시잖아요. 최근의 이슈들은 물론이고 또 사연자님의 그런 감정이입해서 설명을 듣다 보니까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이사님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사모님 연기를 처음 하면서 주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떠셨던가요? 네, 주부들이 굉장히 힘들구나. 네. 네, 그런 마음을 느껴서 오늘은 좀 이제 사회가 어렵지만 네. 입장을 바꿔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고 돌아가시는 이사님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사회 트렌드에 맞고 또 지금 경제 흐름에 맞는 좀 사연들, 이야기들 위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고민 갖고 계신 분들 요즘 정말 많으시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거나 저희 앞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저희가 최대한 도움이 되는 정보들 그때그때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는 투자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핀테크 투자 백서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바로 부동산 P2P 상품입니다. 지금 이 상품은 상환이 완료된 상황이고요. 그런 상품이고 성공적인 P2P 투자 사례로서 저희가 한번 안내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투자 시 참고가 되는 사안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그런 P2P 상품은요. 바다가 보이는 거실, 일명 오션뷰라고 하죠.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는 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 생활과 해변 라이프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주상복합 건물인데요. 어떤 상품일지 궁금하시죠? 먼저 상품 개요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해당 상품은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주상복합 건축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위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있고요. 규모는 1673.4제곱미터입니다. 약 506평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은 6개월이고요. 용도지역은 주상복합 신축사업입니다. 그리고 상환 방식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이고요.
상환 재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리파이낸싱. 리파이낸싱은 다시 말씀드려서 재대출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관리형 토지신탁 구조로서 전액 확보하고 있으면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타 금융기관으로 대환 대출로 상환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채권 매각을 통해서 상환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위치한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1673.4제곱미터, 한 506평 정도의 규모고요. 공사기간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상환 재원에서 리파이낸싱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처음 듣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요, 이사님? 네, 리는 영어의 R2의 약자로 네, 접도어입니다. 그렇죠? 다시라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파이낸싱 대출, 다시 대출을 한다. 기존에 받고 있는 대출을 새로운 곳에서 조달을 해서 네, 상환을 하는 것을 리파이낸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부동산은 뭐니 해도 입지지 않습니까? 사실 해운대 가까이에서 오션뷰 바라보는 건 물론 좋은데요. 바다만 보고 살 수는 없으니까 주변 환경은 어떤지도 좀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주변에 입지 여건이나 혹시 또 개발 호재들은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본 현장의 입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현장 입지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 네,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는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2호선 중동역과 2호선 장안역을 더블 역세권 1km 안에 있는 더블 역세권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지역은 해운대구청과 같은 세무서, 우체국 같은 관공서들이 많아서 회사도 많고 해서 직장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해운대역 옆에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어서 지방으로 출장이 다니기 용이한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에 해운대가 11월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비치 주거 벨트가 조성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도시생활과 해변 라이프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 유일의 주거 벨트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거 벨트가 형성이 되면서 작년에 물론 외지인과 외국 투자자가 무려 3배 이상 매입한 건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 지역은 최고급 주거 지역으로 아마 탈바꿈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해운대는 국제회의 또 복합지구가 지정이 돼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백스코를 중심으로 또 천혜의 자연환경이 해운대의 특급 호텔을 중심으로 국제회의 복합지구가 지정이 돼서 이 지구가 지정이 돼서 개발이 완료가 되면 지금 이 어려운 경제 침체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비치 주거벨트에 위치한 부산시 해운대구 주상복합 건물의 입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더블 역세권에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가까이 있고요. 또 관공서, 전통시장들까지 둘러싸여 있어서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입지가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투자 수요 또 실거주하시려는 분들도 모두 많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누구나 한 번쯤 꼭 살아보고 싶다라고 꿈꾸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다. 투자 가치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투자자들은 언제나 또 자신의 투자가 안전한지 안심해도 되는지 궁금하기 마련이잖아요. 투자자를 위한 안전장치는 어떤 것들이 마련되어 있을까요? 네, 투자보호장치라고 명명하는 항목인데 4가지 항목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투자되는 돈, 자금은 어떻게 되는지 안정성이 잡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리형 토지 신탁자의 위탁 수익권 증서 2순위 수익권 증서로 투자금의 130%를 설정할 수 있다. 즉 내가 투자된 투자 금액의 130%, 100% 중에 30%를 더 안정성을 확보해서 130%의 수익권 증서를 갖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행사,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행사의 대출 법인의 개인 연대보증을 받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사를 하고 있는 시공사의 법인의 연대보증 및 시공 책임준공 확약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방법으로도 원금 회수가 만약에라도 혹시라도 회수가 안 될 시에는 NPL 채권을 통해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으로 투자 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4가지의 투자 보호 장치까지 마련이 되어 있는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그런데 P2P 투자 처음이신 분들, 그리고 이렇게 부동산 PF의 경우에는 또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상품 투자하면 수익금은 얼마나 날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대신 여쭤볼게요. 얼마나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예상 상환 시나리오 분석이 가능할까요, 이사님? 네, 모집 금액 5억 원에 투자금이 2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이 상품의 수익률은 13.5%였습니다. 기간은 6개월이었고 첫째 달 보시면 여기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건 일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고 22만 원 정도의 이자 수익이 세전 발생하시는데 세후 16만 원 정도의 이자 수익이 매월 발생하시다가 6개월 차가 되면 원금 2천만 원과 이자를 같이 받으셔서 토탈 2,098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스케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2천만 원으로 투자를 하셨을 때 6개월 뒤에 98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받아보실 수 있다. 수익률이 13.5% 정도 났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P2P 상품을 투자할 때는 또 얼마나 담보대출이 가능한 상품인지도 중요하잖아요. 이 경우에는 어떤지 좀 상품의 담보가치 분석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담보가치 분석을 하는 이유는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관점에서 정말 안정성이 있는지 관건을 평가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요. 담보가치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순위 선순위 금액이 금융기관에서 410억 원, LTV 비율로 56% 구간이고요. 2순위 P2P 펀딩을 통해서 모집되는 금액은 78억 원. 그래서 토탈 11%. 그래서 두 금융기관에서 대출되는 총합 금액은 240억 원이 되고요. LTV 비율로서는 67%. 즉 다시 말해서 LTV 70% 이내에 담보대출로 원금 회수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상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예상 상환 시나리오, 그러니까 수익금과 또 담보가치 분석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주의해서 어떤 점들을 꼭 살펴보면서 P2P 부동산 PF에 투자하시라 이렇게 핵심적인 요약 포인트만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네, 동물건은 예상 감정가 대비 우리가 LTV라고 하죠. 담보대출 비율이 67% 수준으로 금융기관 담보대출을 통해서 대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원리금 회수가 가능한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관리형 토지주택 위탁 수익권에 대한 2순위 근질권을 대출금의 30% 더 선정한 130%를 설정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시공사 법인 대표의 연대 보증 및 책임중고 확약으로 준공의 리스크를 낮추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만약에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상한으로도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경매를 통해서 또 원금 회수가 가능하므로 우리가 자산 유동화 회사라는 통해서 채권 매각을 통해 또 대출금을 회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규제 해제로 인근 지금 여기는 해운계는 주택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으로 준공 후 위험 공실률은 상당히 낮은 지역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부산시 해운대구에 위치한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부동산 건축자금 대출 상품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상품은 이미 상환이 완료된 상품이고요. 앞으로 P2P 투자할 때 특히 부동산 PF 관련할 때 이렇게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저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투자 정보는 전문가의 개인 의견입니다. 실제로 투자는 투자자의 판단과 책임 하에 꼭 진행이 돼야 된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조금 더 현명한 투자, 조금 더 쉽고 또 유익한 투자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꿀팁 많이 전해드리고 또 이렇게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투자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오프라인에서도 또 이런 기회 있죠, 대표님? 네, 있습니다. 주제는 떠오르는 SLB 시장 파헤치기, 장소는 서울 강남구 테란로 3원타워고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선착순 20분에 한정돼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전화번호는 02-2128-3330번입니다. 전화 예약은 필수입니다.
네, 022128-3330번으로 전화 예약하신 다음에 오프라인 세미나도 꼭 한번 참석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저희에게 같은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022128-3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또 전문가의 상담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궁금하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 끝난 이후에도 언제나 또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계차주의 입장에서 SLB 상품의 장점과 단점 분석해 봤습니다. 국가에서 진행하는 SLB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P2P 업체 SLB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이 상품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과정에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 주세요. 022128-3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방송 끝난 이후에도 언제나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또 알찬 상식, 생활에 유용한 재테크 정보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가상 광고 및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